왜? 미리 말 안 하고. 잠시. 자, 봅시다. 자, 스펙트럼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빛이 굴절될 때 보면 그 파장에 따라서 매질에서 굴절되는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프리즘에다가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하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포함된 백색광을 이렇게 조사하면, 잠시만. 자, 백색광을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가장 긴 붉은 빛이 가장 덜 꺾이고요. 파장이 가장 짧은 보라색 빛은 조금 더 많이 꺾입니다. 이렇게. 빨강이 덜 꺾이는 게 파장이 길어서, 보라색이 많이 꺾이는 게 파장이 짧아서. 이렇게 나올 때 요 내부의 백색광, 모든 파장이 포함된 빛이라면, 모든 파장이 포함된 빛이면 파장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색이잖아. 그지? 색깔에 따라서 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타난다? 연속 스펙트럼, 즉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나온다는 거죠. 우리 마치 뭐처럼? 무지개처럼. 자, 그런데 봐봐. 프리즘에 가스 방정관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빛을 여기에 쬐면 어떻게 되느냐? 요 영역 안에서, 원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가시광선 영역이다, 그지? 이 영역 안에서 얘가 어떤 가스냐에 따라서 붉은 거, 뭐 녹색, 뭐 노란 거, 파란 거, 보라색, 막 이렇게 제각기 색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 빨강색, 뭐 연두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특정한 색깔들만 이렇게 표시한 건 얘 수소라는 소리예요. 수소가 대충 저 영역에서 선이 4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가스 방정관. 사실 이제 특히 방전을 시켰잖아요. 기체를 넣어놓고 걔한테 고온에 방전을 시키면
이 얘는 이제 분자 상태가 아니라 보통 방정관 아니면 거의 원자 내지는 플라즈마 정도로 인식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여기 원자 핵이 있죠. 전자의 각 전자들이 가지는 궤도별 에너지 준위는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어 모형, 이제 요 뒤에 이야기를 나올 건데, 원자의 보어 모형에 따르면 전자들은 우리가 러더퍼드 모형까지를 하면 그냥 핵이 있고 전자가 돈다잖아. 보어 모형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전자는 돌 수 있는 궤도가 어떻게 된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각 전자들이 돌게 되는 에너지 준위, 즉 궤도는 특정 에너지 준위의 값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는 참고로 n =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양쪽으로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은 사실은 뭐다? 그치. 각자 전자가 돌고 있는 전자궤도 오비탈인 거예요. 전자궤도 껍질 개념인 거죠. 지금 그림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전자가 안쪽 궤도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다른 궤도로 가려면 뭘 해야 돼요? 빨리 돌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도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아야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 더 빨리 돌려면 뭐가 필요한데 우린 지금 물리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럼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그치. 흡수해야 되겠지. 즉 바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낮은 에너지 준위,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들이 좀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거죠.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안정한 상태일까, 불안정한 상태일까? 에너지가 높다, 에너지가 많은 것은 무조건 불안한 상태죠. 사실 세상 모든 거는 더 낮은 에너지를 갖기를 원하고, 지금 여러분도 당장 집에 가서 내 방에 있는 침대와 한 몸이 돼서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바닥 상태가 되기를 원할 거 아니야. 존나 원하잖아.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퍼지면 앞으로 푹 퍼지는 게 편한 이유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다? 우리의 에너지를 최대한 낮추고 있는 거다. 당연한 이야기긴 해요. 그게 편하니까. 문제는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들뜬 상태의 궤도, 들뜬 상태의 전자는 원래 자기가 있던 바닥 상태로 돌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원래의 낮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전자 궤도, 즉 각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결정된다는 거는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맞지? 그리고 한 원자 안에서도 그 에너지는 다양하게 존재하겠지. 왜?
지금 1, 2, 3, 4, 네, 궤도 4개만 놓고 따져봐봐. 총 몇 가지의 에너지가 이루어지는가? 자, 요렇게 에너지선이 4개만 있다고 친다면 총 에너지는 몇 가지가 나오느냐? 몇 개의 에너지 크기가 존재하느냐인 거지. 몇 개? 6가지가 나옵니다. 왜?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3에서 2, 4에서 2. 그리고 4에서 3. 맞지? 문제는 이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 준위라는 개념 자체가 전위거든. 따지고 보면. 왜? 핵이 양전하잖아. 우리가 전기 파트에서 전위 배웠잖아. 그리고 여기서 나갈수록 지금 에너지를 흡수해 나간다라는 말은 얘네들의 에너지는 마치 무슨 에너지처럼? 위치 에너지처럼 저장이 되는 거지. 그 각각의 궤도마다. 맞죠? 그럼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과 무엇이 결정할까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그리고 전자의 궤도 반지름이죠. 여러분들 우리 중력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했어? 기억해봐. 중력 곱하기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맞지? 그러면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핵 부근을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도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그리고 전자의 궤도 반지름이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겠죠.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해보자고.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죠?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힘? 이건 물리랑 화학이랑 겹칩니다. 참고로 요 단어는. 핵과 전자는 무슨 힘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무슨 인력? 맞아. 우리가 속칭 쿨롱 힘이라고 부르는 거. 에헤이, 거기에 자가 왜 들어가니? 네, 정전기적 인력이잖아요. 전기력이잖아요. 전기력, 쿨롱 법칙. 맞지? 그럼 쿨롱 법칙 공식이 뭔데? 원래 이 단어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만든 책인 걸로 나는 예측합니다. 쿨롱 법칙의 공식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가보자. 쿨롱 법칙. F는 K에 R 제곱에 Q1 곱하기 Q2. 맞지? 여기서 R이 뭐가 된다? 전자 궤도 반지름이 되겠죠? R 제곱에서 R이. Q1이 핵 전하. Q2가 전자의 전하량이라고 하면 결국 뭐다? 똑같은 1번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본다 그래도 원소마다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왜? 궤도 반지름이 다르고 핵의 전하량이 다 다르잖아. 왜? 원자 핵의 전하량을 결정하는 거는 뭐죠? 핵의 양전하 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뭔데? 그렇지, 양성자 개수, 즉 뭔데요? 원자 번호요.
맞지? 그러니까 봐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듣고 다시 이걸 생각해보자. 원소마다, 그리고 같은 원소 안에서도 궤도마다 가지는 에너지 크기는 다 다르고,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간격의 크기도 다 다르겠지. 따라서 원소는 원소마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다? 다 다르겠죠.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방출하는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나온다? 항상 빛의 복사. 빛을 복사함으로써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여기서 흡수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흡수하는데요? 빛과 열, 혹은 전기도 흡수할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를 흡수할 거야. 통과 때 우리 배웠어요, 사실 이거. 언제? 통과 거의 첫머리에서. 언제? 빅뱅 할 때. 자, 가모프의 빅뱅 이론의 두 가지 증거가 뭐죠? 가모프의 이론, 빅뱅 이론의 확실한 증거 두 가지. 첫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 두 번째는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무엇과 무엇의 비율이?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질량비로 몇 대 몇이었다? 질량비로 3대 1, 개수비로 12대 1이었다. 그지? 그 3대 1인지 12대 1인지 그거 어떻게 알았는데? 잘. 흡수선의 두께로 알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로 다시 와봅시다. 그러면 결국 가스 방정관이잖아. 즉, 고온의 가스. 고온이니까 얘는 바닥 상태야, 들뜬 상태야. 그치? 들뜬 상태의 고온의 가스에서는 여기서 방출되는 빛은 그 가스가 가지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돌아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복사광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성립이 되느냐? 그 에너지의 크기가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쓰려면 에너지 크기는, 에너지 준위 사이의 크기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플랑크 상수는 그냥 빛과 관련된 우리 파동과 그 우리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지? 그거 할 때 파동성과 입자성을 양쪽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상수값으로 주어진 게 플랑크 상수였어요. 광전 효과 때도 나왔고. 그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의 크기로 나오는데, 이 진동수는 사실 뭐랑도 관련 있다? 빛이니까 파장과 관련. 왜? 속력이 광속인데 이게 람다 F잖아. 따라서 진동수는 람다분의 광속이 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고온의 가스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슨 선이 나타난다?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또 뭐? 백색광을 내놓는 별이라던가 고온의 고체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그거 좀 이따가 왜 연속인지 설명할 거고요. 백색광이 나오는데 이 백색광이 뭐를 지나면 저온의 가스를 통과하게 되면 저온의 가스는 들뜬 상태야 바닥 상태야? 그치. 바닥 상태에 있던 원소들이 들뜬 상태가 되면서 뭐를 한다? 빛이나 열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가스를 통과하기 전에는 연속 스펙트럼이었어야 할 빛이 저온 가스층을 통과하고 나면 무슨 스펙트럼으로 바뀐다고? 흡수선으로 바뀐다고요. 왜? 요만큼, 이만큼 흡수당할 거 아니야. 이만큼 흡수당할 거 아니야. 이만큼 흡수당하는데 이 에너지 차이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빛의 색깔로 결정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통과 때 그 이야기 했어요. 방출선의 스펙트럼 선의 위치와 흡수선의 스펙트럼 선, 흡수당한 선의 위치가 같으면 어떤 기체다? 이 고온가스와 이 저온가스는 선의 위치가 같다면, 방출선의 위치와 흡수선의 위치가 똑같다면 같은 기체다. 왜? 봐봐. 흡수한 만큼 방출할 거 아니야? 맞지? 흡수한 만큼 방출한다고. 흡수한 만큼 방출하게 돼 있다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전자기파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쭉 놓고 보면 뒤에 이 언급이 있을까 없을까 헷갈리니까 미리 말할게요. 가시광선 영역의 빛만 따져보면 보라색, 빨간색 영역이 있잖아. 이쪽으로 올수록 파장이 커진다라는 말은 이쪽으로 올수록 진동수는 작아진다는 소리잖아. 맞죠? 그래서 빨간색 밖에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게 적외선.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게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라디오파라고 부르는 전파. 보라색보다 에너지가 큰 게 여러분들 피부 타게 하는 빛. 네. 자외선. 그거보다 더 세서 뼈 부러졌는지 확인할 만큼 잘 뚫고 들어가는 X선. 그거보다 더 세서 암세포 태워 죽일 때 쓰고 잘 맞으면 캡틴 아메리카가 되고 잘못 맞으면 헐크가 되는 빛. 감마선. 그게 방사선. 보통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부르는 게 알파, 베타, 감마가 있거든. 알파선은 헬륨 원자핵이라서 종이 한 장도 못 들고, 베타선은 음극선이고 감마선이 우리가 말하는 그 위험한 방사선이 되는데, 요 사이가 이제 가시광선인데, 그래서 앞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고 일로 올수록 에너지가 작단 말이야. 그런데 같은 진동수의 빛을 흡수 방출한다는 소리는 그 전자가 흡수 방출했다는 소리야. 똑같은 에너지 폭을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가 된다고. 수소 헬륨이 3대1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다? 근데 문제는 적색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주 공간에 수소가 많으면 더 많은 수소 빛, 그리고 그 부근의 빛이 같이 조금씩 흡수돼 가겠지. 맞지? 그러면 수소의 수소 흡수선과 헬륨 흡수선의 흡수된 에너지량을 비교해 보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혹은 질량비를 뭐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겠죠. 현재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 선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비는 약 3대 1이 아직도 맞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펙트럼이고 이제 보호 모형과 에너지 준위 내용이 살짝 겹치긴 했는데 일단 요거부터 필기하고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화학에서도 배울 수 있었어야 될 원자 내부 구조부터 해서 보호 모형 그리고 보호 모형에서 나오는 에너지 준위 특징 이런 것들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필기.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원자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처음 언급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간단한 발견들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맨 처음에 돌턴은 중성인 입자로 아톰이라고 하는 데모크리토스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따라오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그지? 그리고 톰슨은 음극선을 통해서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인 이유가 원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인데 사이사이에 마이너스인 전자들이 박혀 있다. 음극선을 관측하면서 전자라는 입자가 원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설명한단 말이야. 한때 이거를 우리가 푸딩 모형이라고도 가르쳤는데 이제 07계정, 15계정 중등 과정까지는 이걸 푸딩이라고 가르쳤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건 칙촉이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칙촉이다. 우리나라 푸딩은 건더기가 없잖아. 그지? 아니면 뿌티체리라고 그 가운데 과일 덩어리 크다란 거 하나 넣는 것만 있거나. 외국은 푸딩 자체에 건더기가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흩어져 있거든. 예, 칙촉이다. 전자가 발견된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러더퍼드. 개인적으로 러더퍼드 모형은 참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캡틴 아메리카 방패 모양이 미국 성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둥근 형태의 방패에서 가장 예쁘게 뽑아낸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파리가 나요. 그걸 그렇게 본다면 참고로 그 디자인은 그 케바 본인이 했죠. 스티브 로저스의 대학교 전공은 미대입니다. 설정상 진짜입니다. 중심에 플러스를 띠는 핵이 있고 핵 주위에 다양한 궤도의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과학 관련 혹은 화학 관련 단체에서 마크로 참 많이 쓸 법한 예쁜 마크죠.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즉
러더포드 모형에서 핵의 발견이 일어나죠. 자, 이 러더포드 모형 핵의 발견에서 가장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인 전자를 원운동시킨다고 생각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돌리면 여기서 뭐가 방출된다? 전자가 핵 주위를 돌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돼요. 이씨, 왜 팔이. 핵 주위에 전자가 돌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해. 근데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 전자는 위치 에너지가 됐든 운동 에너지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줄어야 되지. 근데 우리 아까 원자움을 생각해 봐봐. 여기를 돌고 있는 이유는 이 스피드로 돌고 있으니까 이 높이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느려지면 어떻게 되는데? 그치? 느려지면 끌려 들어가 버리죠. 즉, 이 전자기파 방출로 에너지가 감소하면 이 전자는 끌려 들어가서 소멸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소멸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전자기파는 무슨 파가 방출이 돼야 된다? 연속적으로 크기가 줄어드니까 연속 스펙트럼 방출을 하고 그 전자가 소멸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아씨. 절로 가이씨. 자. 그래서 이게 이 모형대로면 원자가 불안정해야 되는데 원자는 실제로 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허용된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핵 주위를 돌더라도 허용되어진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는 더 이상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일정한 궤도에서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한 채 돌 수 있는 궤도가 있다. 그리고 이 궤도는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라면 되게 좀 뭔가 양자역학이라면 졸라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무슨 이야기다? 그 에너지 준위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원소? 수소 방전관에서의 스펙트럼을 했더니 그 수소 방전관의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파장을 띠더라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나온 모형이 바로 보어의 모형이죠. 보어는 이제 중심에 핵이 있고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이렇게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이제 오비탈로서의 궤도 모형이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궤도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오비탈이에요. 지금 화원 앞에 있다가 아마 뒤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전자궤도 오비탈, 전자궤도 규칙성 이런 것들이 정해진 궤도를 돈다. 얘는 그냥 핵 주위를 돈다 해서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특정 궤도가 있다가 되고, 이 궤도에서 이 궤도의 에너지에 대해서 아까 흡수 방출을 한다 그랬잖아. 맨 처음에 발머라는 과학자가, 지금 이 양반들 이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바닥에 가니까 나오네요. 저기 260쪽에 그 원자 구조 그림을 보면 발머 계열, 라이먼 계열, 파센 계열이라고 나오는데, 그 스펙트럼 선들 있잖아요. 스펙트럼 선에 대해서 발머라는 과학자가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스펙트럼을 조사했단 말이야. 흡수 방출되는 스펙트럼 선의 파장을 조사했더니 그 파장 값이 리드베리 상수 1에 어떤 비례하는데, 아니다. 파장의 역수가 리드베리 상수의 2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의 값으로만 나오더라는 걸 찾아내요. 어떤 기체 상수 값이 있고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더라. 그 뒤에 라이먼이라는 학자가 자외선 영역을 조사했더니 파장의 역수가 어떠한 비례상수에 대해서 1-n제곱분의 1의 파장값으로만 가지더라. 그리고 파센이 적외선 영역을 조사했더니 파장값의 역수가 3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의 값이라는 되게 특정한 값들만 가지더라라는 것을 밝혀내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 연구 자체는 지금 현재 물원에서 빠진 거예요. 식 자체는. 각 궤도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를 체크했더니 n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전자볼트가 되더라. 참고로 요게 화학으로 가잖아. 요렇게 바뀌어요. 사실 무슨 소리다? 얘랑 얘랑 값이 똑같다. 그러니까 물리는 줄 단위를 많이 쓰니까, 물리는 이제 원자 전자에서는 전자볼트라는 단위를 써요. 전자 한 개를 1볼트의 전위만큼 올릴 때 들어가는 에너지량. 그리고 화학은 몰 단위를 쓰다 보니까 그 전자 1몰개가 가지는 에너지 값이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킬로줄 이라는 값인데 사실 같은 소리죠. 뭐에서? 수소 원자에서
각 전자 궤도별 에너지 차이. 그리고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만 딱 기억해 주면 좋겠네. 1번, 2번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요게 의미하는 거는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무한대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에너지보다 커요. 계산을 해서 넣어보면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무한대에서 3번까지보다 커요. 4번과 3번 사이의 차이가 무한대에서 4번까지 에너지 차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너지 크기가 비슷한 녀석들끼리 그룹으로 묶어서 같은 계열의 에너지라고 부른다면 전자가 떨어지기 전에 들뜬 상태의 에너지 준위값이 중요해? 도착하는 에너지 준위값이 중요해? 도착하는 에너지 준위값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여기가 n 이꼴 1이라고 쳐. 여기가 무한대. 사실 무한대의 에너지가 0이거든요. 핵이랑 아무런 인력을 받지 않는 위치. 그러면 2번 자리가 절반보다 위에 있는 거야. 여기가 n 이꼴 2인 거야. 이게 이거보다 커. 그러면 3번은 2번과 무한대보다 조금 더 위에 n 이꼴 3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n 이꼴 4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비슷한 녀석들끼리 묶으려면 1번에 도착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요 길이인 거야. 그 다음이 이 길이, 그 다음이 이 길이인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도착하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먹고 간다고, 기본적으로. 2번에 도착하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몇 번 궤도로에 도착하느냐가 에너지의 영역대를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발머가 가시광을 찾은 거는 2번 궤도에 도착하는 전자 이동이었던 거죠. 라이먼이 찾았던 거는 사실 1번 궤도에 도착한 애들이었던 거고, 파센이 찾은 적외선 영역대는 3번 궤도에 도착하는 전자들이 내놓는 스펙트럼 선이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수소에서. 왜? 원소가 다르면 스펙트럼 선의 위치는 다 다르니까. 오케이? 요렇게 해서 스펙트럼 선의 이야기까지 했고요. 자, 그 밑에 맨 마지막 현대의 원자 모형. 보어 모형의 한계가 있었어요. 아까 분명히 러더퍼드 할 때 원궤도 돌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어는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는 특별히 허용된 에너지 위치가 존재할 거다라고 했는데, 걔가 왜 안정한지에 대한 설명은 보어 당시에는, 보어 자체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전설의 그 시기가 옵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터지고 그 가운데 전쟁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과학과 기술, 무기 개발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자가 됐고 인류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최고의 과학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 전 세계 최강의 천재들이 한 존나 부잣집의 초청을 받아서 한 자리에 모였고 거기서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면 걔의 궤도 반지름과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토론. 슈레딩거가 제안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어떠한 파동의 형태를 지닐 수 있는 파동 방정식으로 설명되고 그 파동선이 정상파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에서 안정화된다면 전자 주위를 돌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방정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해가 쉽게 구해지지 않고 있었는데 보어와 함께 운동하던 젊은 애들, 보어, 그리고 전자 그룹 모형을 발표하는 볼은, 그 다음에 걔네들하고 같이 공부한 불확정성 원리 발표한 그 학자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거나 그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에서는 파동 방정식을, 정상파를 이루는 파동 방정식 자체를 궤도로 인식한 게 아니라 확률로 인식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냈고, 꼰대 아인슈타인은 이 시댕 젊은 놈들이 라떼는 말이지 하면서 안 풀리면 밤을 새서라도 연구하고 풀어야지, 대충 안 풀린다고 확률로서 이 이상은 못 풉니다라고 포기하는 게 어떻게 과학자냐라고 일갈하면서 그놈의 고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토론이 일어나죠.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 없다냐, 확률로 존재하냐, 죽은 거냐 산 거냐 둘 다 있냐, 절반은 죽었고 절반은 살았냐. 검사 확률이 존재 확률이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붙었고, 젊은 학자들에게 개털린 아인슈타인은 신께선 주사위 노름 따윈 하지 않으신다는 개꼰대력을 발휘하다가, 아인슈타인 당신이 아무리 대단하신 존재라도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일가를 듣게 되죠. 되게 표현을 순화시킨 거지. 직역하면 네가 뭔데 개새끼야. 그거 말한 게 보어입니다. 심지어 그 사진이 있죠. 솔베이 회의. 그 보면 이름 누가 이름 붙여놓은 사진들도 있거든. 하이델베르그구나. 그 같이 연구한 수학자가. 보어 보른 하이델베르그. 아인슈타인 딱 보면 이제 그때 이제 되게 나이 많은 교수님 느낌이고, 얘네들이 이제 갓 박사과정 이제 갓 졸업한 이제 젊은 교수들. 이렇게 털리고, 아인슈타인 사진 찍은 모든 사진 중에 가장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사진이 그 사진이죠. 하고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퀴리 부인 앉아 있는데도. 거기 퀴리 부인이고 다 있죠. 그 사진 한 장 안에. 27명에게 노벨상 18개, 노벨상 수상자 17명이 모였으니까. 상계수가 많은 이유는 퀴리 부인 탓. 혼자 2개 이러면서.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보호 모형 자체는 수소 하나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유효핵 전하량이라고 배웠나? 과학 시간에? 가려막기 효과 이런 거. 지금은 넘어갔나 투로? 아니 맨 마지막 단원에 있나? 그 수소 모형에는 보호 모형이 성립이 됐는데 수소가 아닌 다른 원소에서는 좀 안 맞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죠. 전자가 원자 주변에 여러 개가 돌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값이 정확하게 계산대로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 확률적 개념을 토대로 현재의 그 전자 궤도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90% 확률로 존재할 영역을 잡아서 그림을 그리죠.
보통 그래서 뭐 S궤도, 뭐 P궤도, D궤도 그리게 될 텐데, 화학 심화에 가면. 그게 다 이제 확률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마저 필기를 좀 해주시고, 261, 2, 3 세 바닥만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수소기체 방정관. 지금 봐봐. 원자 하나에서 이런 형태로 에너지 준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럼 요게 원자, 한 개의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띠라면 분자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자가 된다면 빠지고 보면 원자 두 개가 일정한 상당히 가까운 간격에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원자에 대한 에너지 준위 영역이 잡힐 거고, 그죠? 또 이 원자에 대한 에너지 준위 영역이 잡히게 될 거 아니야. 좀 선이 이상할 거졌네요. 맞지, 대략? 요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겹쳐지지 않은 영역은 문제가 없어요. 보다시피. 그런데 두 번째 궤도쯤을 잡아보면 이렇게 에너지 준위 겹치는 영역이 생기잖아. 근데 에너지 준위라는 개념이 어떻게 된다? 사실은 그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 위치잖아.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궤도가 겹치게 되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전자들끼리는 서로 어떤 힘을 가지죠? 청력을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 자체가 살짝씩 아래 위로 시프트 됩니다. 밀려요, 서로. 밀어내는 거지. 얘는 이제 이원자 분자죠. 문제는 세 번째 그림입니다. 금속 결정일 때는. 결정을 이루게 되면, 결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온결합이나 금속 같은 경우 결정을 이루고 있잖아. 원자들이 규칙적인 위치에 반복돼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입체적으로 다닥다닥 밀집되어 있는 걸 결정이라 그러지. 그래서 고체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된다? 원자들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고밀도로 모여있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영역이 다 겹쳐버리겠죠. 맞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번이 선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에너지 준위가 너무도 좁은 영역에 겹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전자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서는 딱 그 에너지 위치에만 존재할 수 있었잖아. 여기서는 이 영역 안에서는 연속적인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응? 근데 이게 띠가 요 1번 칸은 선 하나인데 여기는 1번 칸에 띠가 생긴 거야. 그러면 또 그 위에도 뭐 n 이꼴 2번 칸 또 그 위에
n 이꼴 3번 칸에 띠가 생기겠죠. 맞지? 그리고 이 띠 영역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 띠와 띠 영역과 띠 영역 사이의 띠 틈에서는 이 전자가 존재하는 허용된 띠와 띠 틈이 생기겠죠? 맞지? 그럼 한마디로 허용된 띠에서는 띠 범위 내에서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고 띠 틈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그치? 이러다 보면 전자들이 자기 자리를 채워나갈 때 어디서부터 채워나갈까요? 에너지가 높은 데부터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그렇지, 낮은 데부터죠. 왜? 거기가 더 안정하니까, 더 좋은 자리니까, 더 편한 자리니까. 오늘이었나? BTS가 부산에 뭐 공연 때문에 온 게?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던데. 야, 봐봐. 너희들한테 콘서트장, 무료 입장 플러스 볼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결정한다 그러면 어디부터 가겠냐? 그치, 무대 제일 앞줄이지. 깔려 죽을지라도 거기부터 가야 되지. 한가운데. 맞지? 왜?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니까. 그럼 전자들이 채워지다 보면 제일 밑에 띠부터 전자가 채워져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전자가 들어가는 궤도.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제일 마지막 전자가 들어가는 에너지 띠를 제일 바깥의 에너지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자, 화학할 때 자주 나왔던 그 중등화학과 그 고등화학의 가장 큰 차이 포인트. 최외곽 전자에서 원자가 전자로 바뀌죠. 원자가 전자는 무슨 뜻인데? 화학 반응에 참여하게 되는 제일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최외곽 전자라고 하면 그냥 제일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고, 원자가 전자라고 하면 위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반응에 참여 가능한, 실질적으로 제일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이겠지. 그 전자들이 들어가는 띠가 원자가 띠가 되는 거고, 전자들이 만약에 자유전자처럼 움직이려면요, 그 띠의 전자가 꽉 채워져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면 빈자리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치, 빈자리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럼 이 원자가 띠 다음 영역 혹은 같은 띠에 속하기도 하는 점도띠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가 아직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이동 가능한 띠가 전도띠야. 원자가 띠는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존재하는 띠가 원자가 띠가 되는 거겠죠. 요게 실제로 문제집에서 설명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거 필기해 봐봐. 도체, 부도체, 반도체 설명하려면 요거 칠판 지우는 게 낫겠다. 이거 빨리 정리. 결국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틈이에요. 왜냐하면 원자가 띠와 그 위에 있는 전도띠 그리고 이 사이에 띠틈이 존재하는데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양공을 남기고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잖아. 이렇게 올라간 이 전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즉 전도띠에 위치한 전자들은 자유전자가 돼서 원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금속 내부를 움직여 다니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즉 전하를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자, 이때 도체는 전도띠의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요. 여기가 됩니다. 봐봐, 우리 도체는 원자가 전자 개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왜? 우리 일반적인 도체 금속은 1족, 2족에서 한 13족 정도까지만 존재하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원자가 전자가 적죠? 그러고 그 띠에 빈 공간이 생기지. 원자가 전자가 채워진 띠 자체에 전자가 덜 채워진 공간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체는 자유전자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환경인 거야. 이렇게 되면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 되게 작아져요. 우리 지난번에 전기 회로할 때 저항은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등호로 만드는 식이 요 로 값이 있고 얘가 비저항이라고 한다 그랬지. 응? 도체는 자유전자가 잘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비저항이 매우 작아요. 보통 10의 마이너스 1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범위에 존재합니다. 비저항 값의 크기가. 그러면 부도체는? 부도체의 전도띠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을 것 같아? 요 정도는 해줘야. 야, 이거 무슨 기호야? 생략. 띠줄임표라고 하는 겁니다. 생략. 한마디로 실제 전도띠의 에너지 준위 위치는 어디다? 여기가 아니고? 그럼 봐봐. 부도체에서 전자가 양공을 남기고, 우리 그 줄임말로 쓰는 거의 옛날부터 학생들이 줄임말로 썼던 그 가장 첫 번째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넘사벽. 뜻이 뭔데?
넘사벽의 뜻. 그 뭐의 줄임말인지 알아? 맨날 넘사벽 하잖아. 넘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전자가 양공을 남기고 전도띠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겠죠.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불가하지. 그러니까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존재하기가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그렇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얘는 비저항이 매우 크답니다. 얘가 아까 10의 마이너스 1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범위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비저항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의 8승에서 10의 20승 범위거든. 야, 이 정도면 부도체는 전기가 안 흐르는 게 아니라 못 흐르는 거죠. 왜? 저항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IT 산업의 석유, 반도체의 반은 진짜 반도체입니다. 얘는 전도띠가 어디에 위치한다? 얘보다는, 도체보다는 멀고 부도체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쯤 있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는 게 그냥 어렵되 불가능은 아닌 정도? 그래서 비저항 값의 범위가 10의 제곱에서 보통 10의 4승 범위 전후로 존재합니다. 반도체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녀석들이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 그래프까지만 딱 설명하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언급할 건데, 이 비저항 값이 온도에 따라 변해요. 원래 도체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저항이 커져요. 절대 영도에서 비저항이 0이 되고, 물론 일부 합금에서는 특정 온도에서 비저항이 0이 되는 현상도 나타나죠. 이렇게 떨어지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도체 중에 도체. 저항이 0이 되는 도체. 한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줄 알고 졸라 시끄럽다가 갑자기 그 잘못된 거다 했던 그거. 네. 도체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커지는 이유는 저항이 어떻게 생긴다고 내가 설명했죠. 도선에 전자가 지나가는데 원자들의 내부 에너지에 의한 입자 운동으로 충돌하니까 저항 생긴다 그랬지.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말은 운동이 활발해진다, 둔해진다? 활발해지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장애물 영역을 지나가야 되는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데 장애물 스피드가 막 1.5배, 2배 점점 빨라지고 있어. 지나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지겠지. 많이 부딪히겠지. 그게 저항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오히려 저항이 커지는 거야. 왜? 얘네들은 이미 충분히 자유전자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나 부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이 줄어요. 왜 줄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스펙트럼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응용하는 거예요. 왜 비저항이 줄까? 부도체나 반도체는. 온도가 높다는 건 주변에 뭐가 많다? 열 에너지를 흡수할 길이 많죠. 요거 세로축이 무슨 뜻인데? 에너지 준이잖아. 주변에 온도가 높으면 전자가 뭐를 흡수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띠간격을 건너뛰고 자유전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죠. 열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나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원래 되기 힘든데 주변이 뜨거워지면 전자의 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자전이가 일어날 확률이 증가하죠. 그래서 비저항이 줄어. 대신에 도체는 이미 자유전자는 충분히 만들어져 있으니까 단지 충돌이 늘어서 저항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앞에 배운 거 다 끌고다가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 느껴집니까? 원래 양자역학이라는 게 약간 이런 종합적인, 그리고 화학이랑도 같이 좀 연계돼서 공부하는 단원이라서 그래요. 해서 이렇게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만 좀 했고요. 다음 주 오면은 이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반도체가 어떻게 회로해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